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즈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흔들리지 않는 공부 실력을 지닌 아이들의 비밀, 민성원 작가님의 초등 국어뿌리 공부법입니다. 민성원 작가님은 MBC 공부가 뭐니와 EBS 60분 부모, YTN 수다학 등 교육 관련 방송에 출연하고 계시고 20년 이상 수많은 학생을 입시 성공으로 이끈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자 학부모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학습 멘토이십니다. 민성원 작가님은 공부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국어가 모든 공부의 뿌리이자 명문대 입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국어가 부족하면 모든 과목이 무너지는 지금 입시 상황에서 국어를 대하는 인식을 바꿔줄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공부 실력을 만드는 국어 공부법을 총 정리한 책, 초등 국어뿌리 공부법, 지금 시작합니다. 국어가 부족하면 모든 과목이 무너진다. 국어에 발목 잡히는 아이들.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학부모님에게 충격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만 받아오던 우리 아이가 반에서 중간도 못 가는 성적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순탄하게 가리라 믿어왔던 입시 성공의 꿈이 산산조각 납니다. 국어 시험을 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무렵 시훈이가 우리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연습 삼아 6개월 뒤에 치르게 될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다른 과목과 달리 국어 성적은 4등급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시훈이 어머니도 이대로라면 국어가 수능에서 발목을 잡을 것 같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회장을 도맡았고 글짓기상도 턱턱 타오며 학교 선생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우등생 시윤이가 왜 국어 성적만 안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온 것이 다행이라며 어머니와 시윤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윤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윤아, 왜 국어 성적만 잘 안 나오는 것 같니? 처음 보는 모의고사 지문이 평소 학교에서 배우던 것과는 딴판이었어요. 내용도 생소하고 어려워서 읽기도 전에 이걸 제한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고 실제로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랬구나. 이 같은 현상은 실제로 많은 학생이 겪는 문제입니다. 국어 공부를 통해 독해력을 키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번엔 시훈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시윤이는 국어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없나요? 아니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논술학원에 다녔는걸요. 제가 그림책도 많이 읽어줬고요. 다른 과목,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랑 비교해서 국어 공부의 양은 얼마나 됐는데요? 저는 사교육을 엄청 시키는 편은 아니었어요. 수학은 중요하니까 전문학원을 다녔고 영어는 회화랑 파닉스 위주로 그룹 과외를 했죠. 국어는 말씀드린 논술학원이랑 제가 개인적으로 독서를 지도했고요. 물론 중학교에 가서는 논술을 끊었지만 중학생 내내 학원에서 국어를 배웠어요. 시윤이 어머니는 본인이 국어 공부를 시키지 않은 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부터 깨주었습니다. 국어 공부는 나이마다 적기가 있어요. 특히 문학과 화법, 작문 영역은 초등학교 때 여러 책을 읽고 시를 외우거나 주변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기초 실력을 쌓아야 하죠. 시윤이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논술학원에서는 논리적 글쓰기 기술을 배우긴 해도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 핵심을 정리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야 체계적인 독해력 수업보다는 학교 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을 거고요. 하지만 선생님, 주변을 보면
다들 국어 공부는 따로 안 해요. 어차피 우리말인데 따로 공부한다는 게 시간이 아깝기도 하잖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상 언어로서의 국어와 시험 국어는 결이 달라요. 또한 언어 두뇌가 자라는 초등학교 때 다양한 국어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절대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국어 실력을 갖출 수 있죠. 당연히 국어도 수학이나 영어처럼 별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길로 국어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시윤이의 학습 계획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사실 중3 때까지 국어 실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시윤이가 국어 공부를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인 국어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부족한 국어 실력의 심각성을 깨닫는 대부분의 아이보다는 문제를 빨리 발견한 것이기에 시윤이에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지요. 시윤이는 중3 여름방학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내신 국어가 아닌 수능 국어 형태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수능 국어는 그게 5개 영역,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독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공부를 진행했고 더불어 취약한 어휘력도 늘려가기로 했지요. 먼저 문학과 화법은 통합 교과 교재로 시가, 산문, 비문학과 다양한 언어 영역을 균형 있게 학습했습니다. 주요 시가 작품은 반드시 암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휘력이 향상했습니다. 시윤이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기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휘력이 향상되었고 독해력도 점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인문, 사회, 법, 경제,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배경 지식을 쌓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국어 실력을 높여갔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경제학 관련 비문학 독서를 공부할 때 함께 읽는 맹큐의 경제학을 처음 접했을 때 시윤이는 힘겨워했습니다. 경제 지문은 글을 읽은 뒤 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몇 번을 읽어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나 그래프 해석도 반복적으로 읽고 해석하면서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정확한 독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지문을 대부분의 아이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잘하게 되면 국어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붙은 시윤이는 지난 10년간 수능에 출제된 비문학 독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점차 도표나 그래프 해석에 관한 글도 쉽게 풀었습니다. 학습을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고1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초반에는 점수가 좀채 상승하지 않던 시윤이지만 교재를 한 권씩 끝내고 책을 완독해갈 때마다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뒤 치른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에서 시윤이는 당당히 국어 만점을 받았습니다. 시윤이보다 중학교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을 월등히 뛰어넘는 성적이었죠. 괴물이라며 마냥 두려워했던 국어가 자신감을 주는 과목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만약 시윤이가 계속 제대로 된 국어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과목에만 집중했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였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생이 시윤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죠. 병으로 치면 잠복기인 셈입니다. 이 잠복기를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웬만큼 공부를 해왔고 학습 태도가 좋은 아이라면 초등학교 때까지 국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아주 잘함이라는 성적을 늘 받게 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는 아주 팡팡 노는 아이가 아니고서야 다 잘함 또는 아주 잘함을 턱턱 받아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실력 차이가 드러납니다. 물론 마냥 놀던 아이는 성적이 뚝 떨어지는 반면
국어 공부는 따로 안 했어도 수학과 영어 등을 꾸준히 하면서 독서라도 열심히 했던 아이는 웬만큼 성적을 유지합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은 수학과 영어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수업만 집중해서 잘 들어도 국어도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중학교까지의 국어 시험은 모두 배운 데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는 국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별로 없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습과 복습을 착실히 하면 학교 국어 성적을 올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올 수는 있어도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결국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받을 거라 믿었던 1등급을 못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국어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중학교 때 학원에 다녔거나 초등학교 때 논술학원에 다녔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국어 실력을 탄탄히 쌓아두지 않다가 걱정하지 않았던 국어가 걱정해야 하는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튼튼한 국어 뿌리를 내려야 고등학교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아직 많은 학부모님들이 국어 공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국어에 발목을 잡히고 말죠. 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국어 공부를 방치하는 것일까요? 첫째, 국어가 모국어라며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국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기 전에 모국어입니다. 매일 국어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신문기사나 책을 읽으며 방송을 보고 듣죠. 우리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의 국어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국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수학은 수세기와 연산을 시작으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 함수, 기하에 이르는 학습이 필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몸소 경험해봤기에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학창시절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경험으로 체득한 것이지요. 수학은 단계별 나선학습 구조이므로 내용의 기반이 다져 있지 않으면 새로운 개념을 쌓아가기는커녕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학은 초등학교나 중학생 때부터 문제가 드러나니 다들 부랴부랴 공부합니다. 그러나 국어는 중학교 때까지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여기며 시간을 보내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해결책을 찾으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치 우산 없이 여름 장마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어떻게 해야 국어 성적이 오르는지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입시를 위해 달려야 하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국어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국어 성적이 왜 오르지 않는지를 아는 아이와 학부모님은 극히 드물지요. 아무리 공부해도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이 독해력이나 어휘력, 문법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문학의 감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각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분명히 구분되고 단계학습이 이루어져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 단박에 알 수 있는 수학 과목과 비교되지요. 이쯤 되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은 모의고사나 수능 국어 영역의 특성상 1등급을 노리는 건 첩첩산중 험난한 길입니다. 결국 수포자가 아니라 국포자가 되어버리기까지 하죠. 국어 실력이 오르는 방법을 제대로 알면 그걸 따라 실행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안 시키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니 우왕좌왕하며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국어 실력을 올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시간을 투입하면 다른 과목의 성적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입한다고 해서 사회나 과학처럼 쑥쑥 성적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당장 고등학교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시간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아주 조금만 투자해서 체계적인 국어 공부를 해두면 그 효과는 고등학교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마련한 월세가 나오는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공부를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고 유행에 맞춰 쇼핑하듯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선택한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아이가 몇 년 뒤 치를 입시 요강과 시험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교과서 읽기는 공부의 기본. 교과서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처음 만난 날 형우가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형우는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고사하고 한자리에 앉아 50분의 수업을 듣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고 그저 놀고만 싶어서 집중을 하지 않으니 공부가 재미없었지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엄마와 여러 번 실랑이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교과서는 공부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모두 교과서에 쓰여 있고 이를 읽어야 지식이 쌓이고 공부가 무르익습니다. 교과서를 읽지 못한다면 당연히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겠지요. 장난꾸러기 형우의 학업 성취도가 염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잘 못 읽는 현상은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즉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해력은 글을 읽은 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부터 데이터, 통계 등 숫자로 된 내용까지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내용을 올바르게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힘이지요. 그러나 문해력이 부족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능이나 시청각에 문제가 없는데도 글을 정확하게 쓰거나 읽지 못하는 학습장애인, 난독증에 걸린 초등학생이 전국의 2.4%나 된다고 합니다. 경중은 달라도 난독 관련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2만 3천 명이나 되는 셈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보는 교과서조차 읽기가 힘들어 쩔쩔맨다고 합니다. 자연히 모든 수업 시간이 싫어지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싫어지고 결국 학교 가는 일 자체를 싫어하게 되겠지요. 저는 형우의 학습 양상에 대해 어머니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해요. 책을 읽는 동안 집중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형우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우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학습의 기초인 문해력을 다지는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국어 읽기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초등 저학년인 지금 기틀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은 학습 성취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우 어머니는 문해력의 씨앗부터 키워야 한다는 저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이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형우는 교과서를 비롯한 이야기책을 소리내어 읽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형우는 끊어 읽어야 할 곳을 몰라 더듬대기 일쑤였죠. 그래도 형우를 독려하며 올바른 끊어 읽기 지점을 알려주었고 잘못된 발음을 정확하게 교정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뭐고 누구와 살고 있지? 주인공은 하굣길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한 편의 글을 읽은 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정보를 물어보며 형우가 직접 정보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형우가 찾은 정보는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함께 알아가게 했죠. 이와 함께 공부 집중력을 올리는 데 효과적인 시 암송도 병행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드디어 형우에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어를 바르게 읽게 되자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해 베베 몸을 꼬던 아이가 집중해서 몇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지요. 또한 내용이 머릿속에 순서대로 정리되니 전후 문맥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힘이 올라가고 이는 곧 비판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로 뻗어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서서히 싹을 틔우던 국어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형우는 학교 수업에도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늘 친구 옆구리를 찌르며 낄낄거리던 형우의 손에는 어느새 청소년을 위한 문학 전집이나 세계 위인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글 읽기에 익숙해지고 아는 어휘가 많아지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의 수준 또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문해력이 안정되자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 성적도 향상된 것입니다. 수학 교과서 속 수식과 문제들도 엄밀히 말하면 활자로 보이는 정보입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수학 개념은커녕 문제도 숫자들의 계산식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늘 계산 중에 삐끗하던 형우였는데 문해력이 높아지자 계산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장난꾸러기였던 형우는 3개월이 지나 이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수학 경시대회 입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어 실력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많은 교육 관계자가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어의 기본기부터 닦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요. 그 이유는 형우 사례에서 보았듯 바로 문해력입니다. 중학생이 되면 정말 많은 아이가 교과서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교과서 속 글의 난도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순간 훅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 페이지에 길어야 서너 줄의 글이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와는 달리 중학교 교과서에는 긴 설명글이 등장하죠. 교과서에서 다루는 개념도 훨씬 더 심화되고 다양합니다. 여기에 사회문화, 과학, 역사, 법, 윤리 등 다른 과목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공부가 아주 고통스러운 일로 변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진 교과서에 안 그래도 적응이 안 된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어휘력과 문해력 등 기초적인 국어 실력마저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때까지 조금만 하면 됐던 공부가 많이 해도 잘 안 되는 공부로 변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만난 형우와 달리 중학생이 되어 이런 문제로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가 책을 영 못 읽어요. 공부에는 갈수록 더 흥미도 없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태호는 공부를 아예 포기한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엔 졸기 일쑤고 다니고 있던 학원의 레벨 테스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누가 봐도 난 공부 안 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태호의 어머니와 깊은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태호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태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책을 바르게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박또박 읽어보라고 시키면 더듬대기 일쑤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끊어읽거나 한참이나 읽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고요. 태호는 확실히 초등 3학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책 읽기가 수월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태호 어머니도 안심했는데 점차 학습 집중력이 나빠지더니 6학년 때부터는 어떤 시험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입학 대비로 다녔던 학원도 소용없었다네요.
공부에 흥미를 잃어가던 태호는 결국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아예 공부에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호가 첫발부터 어긋나게 디뎠음을 깨달았습니다. 초등 저학년 때 끊어읽기를 잘못한 걸 바로잡지 못했던 바로 그 타이밍 말입니다. 태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올바른 발음으로 제대로 끊어읽기를 못하면서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해력의 시작인 알기조차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다 3학년 때부터 책 읽기가 좀 나아진 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글 읽기가 조금은 익숙해지면서 예전보다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분명 이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태호의 읽기를 관찰했다면 군데군데에서 태호도 조사나 중요 서술어를 빠뜨리거나 자기 맘대로 바꿔 읽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즉, 유창하게 읽기가 안 되는 거죠. 유창하게 읽기가 안 되면 내용을 알기는 해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잘못하니까 문제를 풀면 당연히 틀리죠. 그리고 앞에 문장에선 이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문장에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기초 정보 파악도 어렵습니다. 문해력의 다음 단계인 이해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수업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고학년이 되니까 축적된 지식이 없는 건 당연했습니다. 시험만 쳤다 하면 점수가 낮으니 태호가 중학교에 올라와 아예 공부 포기를 선언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 두 이야기로 초기 문해력이 아이의 읽기, 나아가 학습 전반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단추가 어긋나지 않도록 학습의 씨앗인 아이의 문해력을 먼저 길러주어야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